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재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국 방문 과정에 나온 특히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소개를 먼저 드렸는데 다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진핑이 지난번에 이재명 면전에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재명이 그게 무슨 의미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답변이 궁색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이 시진핑 앞에서 한 말이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시진핑 당시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니까 중국의 이익을 챙기고 나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상하이에서 마무리 그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가 물으니까 그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 시진핑이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뜬금없이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네. 그러면서 그 원전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공자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공자님의 그 저서 물론 공자가 생전에 쓴 저서는 아니에요. 논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책들은 제자들이 생전에 공자의 말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한 책인 겁니다. 그걸 뭐 공자가 직접 쓰신 걸로 아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경전을 읽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공자가 공자가 착하게 잘 살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압니다. 그럼 왜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말을 했을 것이냐? 시진핑에게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이제 뭐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고 또 뭐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고 했다. 네. 그런 쪽으로 이해했다. 이러면 이제 미국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시진핑에게 해놓은 말이 있으니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른바 등거리 실용 외교. 뭐 실용 외교란 말 이번에 또 유난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질문에 이런 선문답 같은 제가 보기엔 블랙 코미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착하게 잘 살자라는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 일단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착하게 살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 삼류조폭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맨날 뭐 자기들끼리 군기 잡기도 뭐 하니까 칫솔대를 갈아가지고 어설픈 문신을 합니다. 네. 팔목에다도 하고 뭐 어깨에다도 하고. 근데 이게 솜씨들이 형편없으니까 뱀을 그린다는 게 나중에 보면 뭉그러져 가지고 지렁이처럼 보이고 지금 웃으시는데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자라고 새겨요. 네. 근데 제가 아주 빵 터졌던 거는 뭐냐면 이 배움이 짧다 보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철자법도 몰라가지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꽤 된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물론 이재명이 그런 식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얼버무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든 언론 오늘 아침에 사설 컬럼들을 보면 일국의 그 대통령이 국빈 정상 외교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을 평가하는 표현으로는 대단히 가볍고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그렇게 농담처럼 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그 농담할 자리였는가?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또 뭐 나름 크게들 써줬는데 좌파 언론들은 이것을 뭐 아주 그냥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입장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등거리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잘한 말이라고 하는데 표현의 품격이라든가 그 인용된 어떤 공자가 지하에서 들으면 굉장히 참
웃어제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착하게 살자. 삼류 조폭들이 감옥 안에서 뭐 칫솔대 갈아가지고 썼던 그 착하게 살자가 원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연상이 된다 그랬어요. 연상이. 뭐 그거라고 또 하면 뭐 박상규가 또 그런 또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까봐 명예훼손이요? 그런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이거 갑자기 나온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네. 잘 살자는 말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네. 왜 공자를 또 중국 갔다 왔으니까 중국 최고의 성현의 그 말을 인용한 건데 인용 자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논어에도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학자들도 굳이 공자 말이라고 저렇게 인용해서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PO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고 가벼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선 좀 베네수엘라 관련된 사태, 마두로 체포 압송 사태와 관련해서 쟁점되는 거 중간에 좀 나왔던 새로운 것들을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특수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미국의 특수전, 정보전 뭐 이런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쿠바 특수요원, 경호 인력 이런 문제가 완전히 이번에 그냥 낙엽처럼 쓰러지는 상황이 됐다. 과거 공산권에서 명성을 날리던 이 쿠바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인력, 경호 인력, 특수 정보전 이런 게 완전히 미국에 의해서 박살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 용병 경호원을 쓴 역사는 깊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바티칸 교황청의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바티칸 그 용병이 병사들이 아니죠. 예. 스위스 용병입니다. 스위스 용병이 교황청 앞을 지켜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스위스 용병이 그러면 바티칸 교황청에 이 가드를 하느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위스 용병의 충직함과 그 어떤 멸사봉공의 정신이 있다. 예.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베르사유 궁이 무너지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바스티유가 이제 시민들에 의해 점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루이 16세와 그 유명한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네. 근데 스위스 용병들에게 시민혁명대가 살려줄 테니까 니네 집으로 가라. 니네 집으로 가면 우리가 다 목숨을 보장하겠다 했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고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약을 외면하고 가면 두고두고 스위스는 그 욕을 먹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얼굴을 못 들게 된다. 그러니까 100%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어요. 그 이후로 스위스가 세계적인 신용국가 시계의 나라로도 유명하지만 용병하면 스위스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내느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 이전에 우고 차베스부터 또 이 공산권, 남미, 뭐 전 세계적으로 쿠바 가드들이 유명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데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두로를 지키던 그 가드가 경호원이 56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원 사망했어요. 델타포스하고 나이트 스토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아이디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32명이 쿠바, 24명이 베네수엘라였다고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마두로 부부가 잡혀서 그 이오지마함으로 끌려가고 관타나모를 거쳐서 뉴욕으로 압송되는 과정, 뭐 그 이전 단계에서 한 명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델타포스가 더 훌륭한 거죠.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 앞에서 이 쿠바 가드들이 제 역할을 일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쿠바 경호원들 갖다 쓴 공산권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불안에 떨면서 이거 뭐냐? 뭐 쿠바 용병들, 쿠바 경호원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던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 최고다. 미군 특수부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아닌 비난을 듣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바도 흔들리고 쿠바와 그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이란, 뭐 콜롬비아, 멀리는 또 북한까지 뭐 지금 다들 야 이거 쿠바 아무것도 아니네. 원래 용병하면 또 유명한 부르카 용병이 있잖아요. 예. 쿠바 용병의 이 소위 그 주가는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미국의 특수 부대의 실력과 아주 대비되는 쿠바의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군요. 자, 중요한 인물을 한번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지명됐던 인물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무장관입니다. 카베요 내무장관. 그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베네수엘라의 강경파 실세로 알려진 지금 사진에 떠 있습니다. 아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강경파 실세로 알려진 카베요 내무장관. 미국이 이 내무장관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로드리게스한테 이 임시정부를 이끌 권한을 미국이 줬는데 만일 이것에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치안 상태가 만일 상당히 무질서하거나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에 협조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떠 있는 화면에 떠 있는 저 인물을 향한 미국의 경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계속 후속 조치를 하고 있네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카베요가 누구냐? 예. 우고 차베스의 친복이었죠. 그 유명한 차베스 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친정권 무장 민병대가 있어요. 콜렉티보라고. 예. 이 실질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으로서 이제 공안 관련된 걸 다 책임지고 있고 네. 말이 좋아서 공안이지 그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을 거의 앞장서서 지켜온 그 호위무사 대장인 거예요. 지금도 이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서 총 차고 말이 좋아 내무장관이지 그냥 언제든지 총 뽑아가지고 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강경파 이 차베스모 그 차베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카베요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지금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카베요를 따르는 그 무리들 이 콜렉티보들이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카라카스는 물론이고 아주 이 베네수엘라 곳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베요 하나쯤 그 들어다가 뭐 저기 연방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고 감옥 뭐 재판정 세우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럴 경우에 통치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로드리게스가 이제 로드리게스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유전이라든가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뽑아내고 뭐 러시아 유조선도 지금 북대서양에서 미군이 납포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미군이 사실상 지금 완전 해상 봉쇄를 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에 버금가는 해상 봉쇄를 해놓은 입장이다. 그 사실 그러면 이 카베요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카베요 하나쯤 그냥 드론 이용해 가지고 소위 십자 그 철 그 있잖아요. 레이더로 그냥 제거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네. 그런데 왜 두고 보느냐? 그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베요와 블라디미르 페트로라는 국방장관은 데리고 가는 게 좋다. 예뻐서가 아니고 이 미셸 그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그 빨치산의 딸 출신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오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뭐 어제 그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선서받고 주고받는 게 그 남매예요. 예. 빨치산의 아들과 딸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 빨치산 하니까 무슨 한국 얘기하는 건데 파르티잔의 우리 한국말이 빨치산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전 들고 서 있던 게 마두로 아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두 축 그러니까 군의 축인 이 로페즈와 네. 실제적으로 더한
어떤 무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쏴 죽일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까베요는 관리를 좀 하자. 다만 관리의 영역에서 자꾸 삐져나가서 엄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CIA와 특수부대가 가만 놔두진 않겠죠. 그런 아주 그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까베요도 자기 목숨 귀한 줄 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지금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됐어요.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성명 내고 비판한 거 이외에 뭐 유조선 빠져나간 거를 뭐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 기름이니까 가져가라 이것까지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카베요가 기댈 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쿠바 용병도 다 박살이 났지. 예.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참 권총 하나밖에는. 그렇다면 중국에다가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대1론이 뭐 중남미에서 6개 그 맹방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아니었습니까? 네. 베네수엘라와 중국을 이어주는 끈 중에 가장 어떤 굵은 끈이 저 카베요였는데 카베요가 지금 오늘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새로운 사실이 좀 알려지고 있네요. 그거 한번 띄워 주시죠. 예. 델시 로드리게스. 현재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죠. 부통령이었다가 마두로가 축출되자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데 어제 뭐 그 소식은 이미 전해드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CIA의 비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로드리게스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 통치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CIA 비밀 보고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수용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어제 박상규 또 평론가님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줬는데 새로운 사실이 좀 알려졌어요. 이 로드리게스가 이미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이 50만 달러 기부를 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협력을 시도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전부터 해왔다. 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졌네요. 그러니까 예. CIA가 어떤 조직입니까? 이미 이 보고서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액션 플랜이 다 네.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두 여성 지금 로드리게스와 마차도를 놓고 저울질을 좀 한때 했어요.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냐 아니면 파르티잔의 딸로서 어떤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권에서 하나의 굉장한 어떤 혈통이 있는 그리고 오빠도 국회의장이고 그 따르는 그 사람들도 많고 뭐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뭐 그 외무상 최선희 비슷한 거예요. 네. 최선희도 그 부친이 아버지가 그 뭐 죽은 뭐 전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양녀로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 같은데 아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도를 놓고 고민을 하던 미국이 이 로드리게스를 선택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있었다는 게 이제 새로 밝혀진 일이지만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로드리게스는 상당히 영민한 데가 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운동권으로 돌아다니면서 빨치산 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으로 그 경제 정책에서도 그 차베스는 완전 그 100%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헬리콥터 돈살포, 국유화, 뭐 미국 기업 뭐 퇴출, 뭐 이런 과격한 정책을 몰아붙여 가지고 지금 사실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지금 거지꼴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무려 7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삽니다. 700만 명이면요. 적어도 호남권 인구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인구가 지금 통째로 지금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 차베스주의의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참담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가 외무장관을 할 때 또 경제 관련 그 역할을 할 때 상당히 차베스주의와는 다른 면을 보인 적이 있어요. 철저한 가격 통제에서 일부 품목을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 신망이 커졌고 왜냐하면 실력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말로만 뭐 경제가 어떻고 실용이 어떻고 하지 않고 뭔가 좀 자본주의적인 면도 도입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차베스도 신임하면서 역시 내가 공산주의자지만 로드리게스는 좀 믿을 만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무려 50만 달러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의 자회사인 그 미국 시트코가 기부를 했는데 그 50만 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설 회장이 이번에 100만 불 냈으니까 뭐 상당한 돈입니다. 이거를 내게 하는데 당시 외무장관 델시 로드리게스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왜 모르겠어요. 로드리게스는 겉은 사회주의자인데 그 속으로는 은근히 친미적 성향도 있어서 우리가 잘만 구슬리면 활용하면 우리한테 협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인사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빨간 건 맞아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개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안에는 유연한 구석도 있고 실용적인 구석이 실제로 있고 우리 대통령 트럼프한테 일기 때 50만 달러 그 리스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또 그런 데가 있었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미국이 델타포스로 마두로 부부를 제거한 뒤에 이제 과도 정부를 갈 때 마차도가 아닌 로드리게스를 딱 선택을 하면서 로드리게스를 땡겨 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장 오빠 호르헤 로드리게스도 같이 올 수 있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까베요라든가 로페즈 같은 그 과격 강경파들만 적절히 제어를 해주면 네. 우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가 지금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난 뒤에 전부 사담 후세인 일파를 내쫓은 뒤에 아주 이라크에서 곤혹스러웠고 수렁에 빠졌고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실패를 두 번 반복하지는 않겠다.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뭔가 투트랙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로드리게스의 그런 면이 알려졌다는 것은 로드리게스가 중국과도 손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드리게스 입장에서는 당면한 무력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 특사단 다 지금 줄줄이 빠져서 베이징 갔을 거고 지금 시진핑은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잖아요. 디젤 잠수함, 고물 잠수함 끌고 지금 태평양 건너갈 겁니까? 특수부대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중남미나 이 남미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을 벌였다가는 박살이 나겠구나. 그리고 실력도 없어요, 실제로.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지금 꿰뚫어서 이 사태를 볼 때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토론 이어가기 전에 댓글 한 분을 좀 차단을 해주세요. 자유의 꽃이란 분 댓글을 좀 자유의 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와서 분탕질하고 탈당을 막 선동하고 그런 것은 정상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자유의 꽃 그걸 차단을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내부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이 댓글의 원래 운영의 취지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조치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국가 사태가 내란이 일어나거나 전쟁 사태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국채 가격도 오히려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국채 가격이 한 30% 가까이 치솟았다.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자본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를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낙점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로만 실용 경제, 민생 경제를 외칠 때 우리가 이제 그 성적표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네. 그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용비어천가성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 시장이 말을 해요. 시장이. 금융시장, 실물시장, 국제자본시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마두로 부부가 축출됐어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80%의 석유를 사가는 이 베네수엘라. 오죽하면 중국이 6개 핵심 그 동맹국을 꼽아서 관리를 하는데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고요. 나머지는 무슨 벨라루스니 무슨 우즈벡이니 뭐 이런 나라들인데 베네수엘라를 그만큼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가 막 오르고 네. 또 뭐 아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이래야 돼.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역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 때문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엉망이 되지. 이렇게 될 텐데 반대를 하잖아요. 네. 국제 유가는 지금 안정세입니다. 왜? 미국 굴지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지금 쉐브론 빼놓고는 다 빠져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엑손 모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그때 차베스에게 탈취당했던 그 탈취입니다. 명백히 네. 수십조 원 투자해 놓은 거 다 뺏었잖아요. 그거 다시 들어가서 재정비하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3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를 제대로 못 뽑고 있어요. 중국이 뭐 들어가서 한다고 했는데 중국 실력 갖고는 어림도 없다. 원래 300만 배럴씩 혁명 전에 사회주의 혁명 전에 뽑았던 게 지금 1일 100만 배럴로 줄어 있어요. 그럼 미국이 들어가면 이거 당연히 미국 앞마당이잖아요. 모든 물자와 자본이 건너갈 것이고 그럼 미국이 손을 대면 이거 이제 석유가 더 많이 공급되겠네. 그러겠네요. 뭐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소리 아까 듣잖아요. 카리브해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당연히 안정이 될 수밖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큰 소리 칠 계제는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유를 더 갖게 된 거예요. 빈살만이 걸핏하면 터빈 둘러쓰고 나타나 가지고 으름장 놓잖아요. 이제 빈살만도 위세가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움켜쥐므로써.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베네수엘라 국채값이 30% 가까이 올랐다잖아요. 이게 경제가 좋아지네. 그럼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700만 명 넘게 해외로 이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폭정에 못 이겨서 떠났던 국민들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돈 가지고 밖에서 성공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조국으로 돌아오겠지. 라고 보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잘 살림만 남지 않았겠냐. 이건 제가 뭐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중국의 1대1로에 취해 있던 이 나라들도 정신을 좀 차릴 거예요. 야,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시진핑이 말한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재명은 그걸 공자님 말씀처럼 착하게 잘 살자는 말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구축해 놓은 신실크로드 1대1로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냥 훌륭한 교과서가 지금 되고 있다. 저 우표에 나오는 사람이 그 베네수엘라의 건국의 아버지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네. 이제 저 그림이 나오고 저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이제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여 빠이빠이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자, 베네수엘라 국채값이 30% 이상 치솟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네수엘라 미래를 보는 거겠죠. 경제가 국가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 민감하게 봅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손을 댄다면 각 산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조금씩 살아나겠구나. 그 안에서 차베스 마두로가 해왔던 그런 국영 기업들도 손을 좀 대겠구나. 이런 걸 보겠죠. 그런 것에 따른 변화를 봤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관련된 중요 쟁점들 한 4-5가지 뽑아서 봤고요. 이제 우리 국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방비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유의 상황 정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터져서 다시 한번 이걸 환기시키겠습니다. 국방비가 미지급됐다. 이 상황이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육해 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달 지급돼야 될 전력 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정도가 1조 8천억이네요. 재정경제부로부터 일선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굉장한 비상사태에 걸렸다. 일단 영상을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들은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그리고 연말 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상당수 방산업체들은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예, 발만 구르고 있다. 일선 부대들의 장병들 물품 써야 되는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방위 전력 이 운영비 또 방위비, 방위력 개선비 상당히 중대한 것들인데 1.8조, 1조 8천억 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창에 아주 좋은 말이 떠올랐네요. 신이모군란이다. 신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모군란은 뭐냐? 민비와 제가 굳이 민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는 역사적으로 명성황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비와 민씨 척족들, 민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결단이 났었죠. 예. 구한말 상황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구식 군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500년 이상 지켜온 군인들에게 이 민씨 척족들이 그걸 중간에 알겨 먹어가지고 봉급이라고 받아보니까 쌀 대신에 모래가 섞여 있고 다 곡사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형편없는 품질이다. 무게만 맞췄다. 참다 못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씨 일가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민비하고 고종이 어디까지 도망가죠? 그 홍계훈이라는 그 경비대장 등에 업혀가지고 충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뮤지컬 명성황후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던데 자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쯤 해두고 이거 심이모군란적 상황이라고 봐요. 네. 아니, 군인들이 연말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월급을 제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군인들 월급 많기나 합니까? 그 쪼개고 어려운데 그 관사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 그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 봉급이 연말에 지급이 안 됐다? 물론 뭐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연말을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 쓸 일도 많은데 나와야 될 봉급 수당이 안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전력 운영비가 안 나와? 아니 불을 못 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군대가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러면 필수적인 전력 빼놓고는 불을 껐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비용이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생필품부터 의식주 문제까지 모든 압박이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무려 1조 8천억? 거기에는 또 무슨 돈이 들어가 있느냐? 방위산업체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연말에 그동안 고생하면서 국방 위해서 무기체계 개발하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돈이 또 지급이 안 됐어. 이거 좌파 정권이 좋아하는 그 목소리 엄청 높이는 게 뭡니까? 임금체불 아니에요. 그 임금체불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그래서 네티즌 분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신이모군란이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같은 상황이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어쨌든 초래가 됐다. 방위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이 여기에 개입됐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기재부하고 지금 국방부가 니 탓 공방을 했잖아요. 내 탓이다. 그런 볼성사 나온 모습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는 했는데 뭐 기재부는 아니 그 신청을 국방부가 제때 안 해서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돈을 신청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그 배경은 뭐냐. 그래서 5조 원을 하는 마통에서 지금 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1.8조 원만 주려고 했겠습니까? 돈이 급한 거예요. 9월 달에 14조 원 마통 쓰고 나서 정부도 마통을 씁니다. 근데 12월 달에 석 달 만에 또 5조를 마통을 쓴다? 이거 무슨 정부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도 하필 군대 예산, 군대에 줘야 될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프라이어리티. 자, 자꾸 방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규백 씨가 이거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출퇴근한 사람이니까 이게 군대에서 이 배지가 뭐 요새는 좋은 거 쓴답니다만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 이 도시락 들고 출퇴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다른 돈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기본소득도 줘야지 농어촌 뭐 예산도 챙겨.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이거는. 아, 국방 예산이 뒤로 밀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남북 대화 해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뽀롱뽀롱 뽀로로가 뭐 남북 합작품이라고 무슨 김정은 뽀로로와 이재명 뽀로로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상하이에서 오면서 그런 SNS도 올렸다는데 네. 우리가 남북 대화를 지금 시진핑 큰형님의 주선으로 좀 해야 될 판인데 군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애들 좀 기다리라 그래.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극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신이모군란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네. 주긴 주겠죠. 근데 임금 체불이란 것도 그래요. 주긴 줘요. 근데 그 때를 놓치고 주면 뭐합니까? 자,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또 뭐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따뜻한 음식 그리고 제대로 된 옷 뭐 이런 거 월급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그간 해왔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그건 더군다나 정권이 그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까 밀렸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으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안규백 장관 뭐 하는 거야? 당신 경질되고 싶어? 라고 해야 되겠죠. 호통을 쳐도 호통이 아니죠. 호통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은 중국 가서 샤오미폰 가지고 셀카를 찍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오히려 다른 현안을 끄집어냈습니다. 소녀상 관련해서 뭐 극우단체 운운하면서 특정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서 경찰이 수사하는 나서는 상황까지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또 입을 닫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군대는 찬밥이에요.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럼 우리 50만 대군 한때 저희 때는 뭐 70만 대군 그랬다가 예. 병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추운 엄동설안에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져요라고 하는 그 병사들의 하소연을 제가 제 조카를 통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병사들이 힘든 근무 마치고 와서 따뜻한 어떤 전기의 혜택을 일부 못 보는 일이 벌어지고 뭐 저런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열흘이 됐든 뭐 보름이 됐든 안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그 섭생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뜨뜻한 의원회관에서 야 이게 온도가 몇 도야? 24도입니다. 이게 추워서 못 살겠네. 그 온도 올려. 나라 돈으로 세금 펑펑 써가면서 차 타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추운 줄 모르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알겠냐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남자 의원들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왜 징병에 의해서 군대를 가느냐. 군대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징병제니까 나라의 사명을 부름을 받아서 지금도 가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 저 사진 보세요. 예. 다 우리 조카고 아들이고 애인이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국가는 왜 있지? 군대는 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국군 통수권자는 왜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물어본 기자도 없고 뭐 대답할 생각도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질 않잖아요. 예. 어디 저 구석에서 한 줄 기사로 나오고 말이야. 뭐 샤오미 폰으로 찍은 걸 내 생전에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지금 언론을 제가 또 한번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언론이라는 게 있는 걸 보도를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영역은 국민들의 몫이라 하더라도 동서남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나라 안팎에서 벌어진 만큼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펜앤드 마이크도 그렇고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지 대다수 국민들은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이 지적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돈은 줄 겁니다. 예. 돈은 주지만 제때 안 주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죠? 꼭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죠. 아 줄게. 언제요? 내 형편 봐서 뭐 내년에 줄게.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더 이상 언급이 별로 필요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이런 것 아니겠냐. 네. 심각하게 봐야 된다. 군을 중시하지 않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앞세우는 그런 그 권력이 어떤 길을 갖는가.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는 전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유화정책이란 말을 만들어냈던 영국의 챔버레인이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고 역사에 기록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 얼빠진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네요. 국방과 안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는 안보 불감증이 사실 일반 국민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정책 담당자들이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얼빠진 정권 이모군란 얘기까지도 나왔네요.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서해 구조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중국 측 이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기자들의 관심사이기도 이제 뭐 했던 사항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도 이 서해 구조물 뭐 협의가 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관리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인지. 그런데 뒤에 상당히 문제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구조물은 우리 쪽 수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 수역 중에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과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그 관중에 조금 이렇게 넘어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했어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중국 방송을 이야기를 듣나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선요.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진핑이 이재명하고 회담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네. 진짜 양식장이라고 하더라.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라는 말하고 정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이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자꾸 진짜야, 정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내 말이 진실인데 뭘 자꾸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진핑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저 시설물 진짜 양식장이라고 하더라고 설명을 해요. 네. 시진핑도 속으로 세상이 다 아는 군사구조물인데 이거를 이재명에게 그거 진짜 양식장이요. 그 옆에 있는 그 관리 시설은 그 양식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저는 그 진짜 양식장의 말이 참 이상해요. 실제로 중국은 이 시세물에 대해서 신식 양식장이라는 한자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양식장도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아는 가두리 양식장하고 모습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네. 여러분 전라남도 그 김양식장부터 가두리 양식장 모습 보면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좀 이거 좀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줄까 하면서 신식 양식장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소개하면서 바다 위에 그 경계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영역하고 한국 영역이 살짝 걸쳐 있는데 그래서 금을 밟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바다 위에 무슨 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살짝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그런 말도 이해가 안 되면서 이재명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국제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에 줄을 쫙 긋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알아서 하면 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알아서 쓰라고 그랬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이례적으로 설명도 자세히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국제법은 물론 등거리, 양쪽 영해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중간에 선을 그어서 중간선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국은 이미 옛날에는 남진해해, 지금은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멀쩡한 필리핀과 베트남 앞바다를 80%가 진해 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논리냐? 이거 중국식 법이에요. 중국법. 중국의 논리는 뭐냐? 배후 인구를 봐야 된다. 우리 뒤에는 13억 인구가 있어. 산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돼요? 아니 바다 해양법 국제 논리에 무슨 배후 인구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 해안선 길이를 봐야 된다. 자기네 해안선이 훨씬 길잖아요. 네네. 이건 국제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억지 논리를 피면서 그런 걸 이제 못 받게 하는 식으로 뭘 만들어놔요? 인공섬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저런 것들이에요. 그걸 서해에도 설치해 놨는데 이재명은 그걸 100% 중국의 진짜 양식장이라고 합디다. 신식 양식장이라고 합디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등거리 중간선은 이재명 말일 뿐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그런 말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배후 인구와 해안선 길이에 따라서 80%가 우리 바다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해라고 봐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아무리 한국 기자들만 앞에 놓고 누가 팩트 체크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의 얘기만 다 소개하고 내가 마치 등거리 중간선을 제시해서 시진핑이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그러면 추가를 좀 해서 여쭤볼게요. 중간선 문제가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후 인구 기준과 해양선 길이에 따라서 이 서해 중국 쪽으로는 황해라는 용어를 자꾸 쓰죠. 서해를 경계를 선으로 하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등거리 중간선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왜 갑자기 이걸 좀 중간선을 긋자 이게 제안을 했고 또 중국 측에서 마치 이걸 상당히 한국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했어요. 자, 왜 그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재명이 2달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라는 아주 뭐 형식은 아주 다 갖췄다고 하면서 예.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어요. 이건 별로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한 외국의 지도자를 2달 사이에 잇따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자기가 가고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정상회담은 유례가 찾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 형식은. 그런데 2번 다 미국 국무부가 정한 5개 단계의 그 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1급이 이제 스테이트 비짓, 저 밑에가 개인 방문이에요. 네. 이재명은 미국 갈 때도 4등급이냐 뭐 3등급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1등급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공동 성명이 없어요.
공동 기자회견도 없어요. 공동 언론 보도문도 없어요. 왜 그랬겠느냐? 서로 말이 다르니까. 철원 문제, 한알령 해제니 지금 중요한 저 서해 PMG에서의 그 중간선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공동 선언, 공동 뭐 성명이죠. 그다음 공동 기자회견 혹은 뭐 공동 보도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 중국이 안 해준 거예요. 왜? 자기네 얘기가 논리적으로 지금 소위 중간선 긋자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만찬하고 예포 21발 쏴주고 샤오미폰 셀카 좀 찍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이외에 준 게 없어요. 네. 공동 성명이라든가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공동 언론 보도문을 내면 법적인 기속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국제법에 따라서. 네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각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중국의 신화사 CCTV를 통해서 자기네 외교부 통해서 자기네 말만 한자로 영어로 하고 이재명은 이제 한국 언론들이 알아서 잘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잘 써주니까 네. 뭐 그것 좀 감시하면서 감시라기보다는 그런 걸 이제 그냥 놔두면서 본인이 샹하이에서 마무리 회견에서 혼자 얘기했잖아요. 그 혼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중간선을 확 그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공동선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보도문이 없으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다 그렇게 알아듣고 너희들은 쓰고 방송하면 돼. 그렇잖아요. 시진핑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그 두 번째 이 한중 정상회담도 그냥 맹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더기가 없어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중요한 좀 쟁점이 돼서 그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제를 이제 국방차관 미 국방차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콜비. 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의 전쟁부 차관. 뭐 이제 국방부 이 정신 이전에는 국방부였었죠. 전쟁부 정책 차관이 곧 방한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을 곧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실상 국방 정책 전략 분야의 핵심 브레인이고 지난번에 국가안보 전략 미국의 이제 전략안보 관련해서도 대부분 설계를 했던 그 콜비가 지금 일본을 간 다음에 한국에도 온다. 곧 온다.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자, 동선을 보십시오. 예. 엘브리지 콜비는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온몸에 문신 새긴 그런 어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네. 약간 좀 그 말이 앞서는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 엘브리지 콜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자꾸 국방부 하는데 이름은 이미 바뀌었어요. 예. 전쟁부입니다. 미국이 전쟁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역사상 이번이 5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때 전쟁부라고 하기 시작했고 네. 2차 대전이라든가 중요한 때마다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간판을 좀 바꿨죠. 지금 전쟁부가 이 21세기 들어서는 물론이고 20세기 이후에 전쟁부로 불린 적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이 상황을 현재의 국제 정세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미 전쟁부의 정책 차관입니다. 그런데 오는 게 자, 일본을 거쳐서 오잖아요. 예. 자, 매양 이런 식이에요. 자, 일본을 먼저 가서 조율을 다 하겠다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의 그 이거 중국이 말하는 돌연선 트럼프 라인에는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 6.25 직전에 에치슨 라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미국에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어찌 보면 이 한국은 살짝 바뀝니다. 지금 트럼프 라인 밖에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 안에 있는 일본 먼저 가는 거죠. 가서 다 조율할 거예요. 지금 조만간 주한미군이 사령관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내려가고 병력은 뭐 미국 국방법안에서는 28,500명 유지한다고 했지만
대만 문제가 터지면 언제든지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돼 있어서 사실상 철수한다는 뒷문을 병력 감축의 뒷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먼저 오고 일본에 와서 정책 조율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 이달 말에 1월 말에. 네. 그러면 그 앞서 뭐가 또 이루어집니까? 이재명이 일본에 가잖아요. 1월 15일 날. 그 일본에 가서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날 텐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는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한판 뜨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이중 용도로 쓰여지는 민관 장비를 다 틀어막았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 80%를 가고 있는 다카이치가 중국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미국과 손잡고 더 강하게 맞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 말한 착하게 잘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말하는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자 중국의 입장. 미국,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단호히 맞서고 대만을 지키겠다는 입장. 여기에서 착하게 잘 살겠다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실용 외교로 해서 셰셰도 해야 되고 땡큐도 해야 되고 뭐 일본 말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재명의 입장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한가한 착하게 잘 살자가 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 콜비가 아마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이도 물론 만나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일본을 먼저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총리가 중국에 맞서서 이제 뭔가 미국과 손잡고 더 강하게 맞서면 지지율은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일본이 그냥 당하진 않겠죠.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때 때렸던 소부장 규제를 통해서 중국하고 한번 맞설 거예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히토리로 니네들가 공격을 해. 우리는 소부장 지금 중국은요 미국과 일본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공격을 해오면 사실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히토리 하나만 갖고 못 이겨요. 네, 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만나고 조율을 다 한 뒤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보고 콜비가 한국에 와요. 그 동선을 보면 미국이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본도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잘 살게로 갈 수 있을지 중국의 이 입장에 이쪽도 쎄쎄 이쪽도 땡큐하는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 콜비의 동선을 보면 매우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질문도 하나 더 좀 추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콜비가 지금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온다. 그래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트럼프 라인에 어떻게 구축이 돼 있고 그것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해주셨는데 콜비는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국방부 사실상 미군 전체 미군을 움직이는 전쟁부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이 정책화 차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개입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집행하는 중요한 차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오면 일본에 통해서 구축할 문제하고 한국에 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출까 이 부분이 가장 또 관심사이기도 해요. 이제 방위 출신 안규백을 만나겠죠. 예.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예. 국방비 GDP의 3.5% 포인트로 올린다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계획, 구체적인 납입 계획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금 시간이 온 거예요. 네. 2026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억 달러도 이제 청구 일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해가. 예. 그러면 200억 달러 어떻게 낼 건데 그건 이제 경제 쪽에서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장 또 다급하게 생각하는 게 국방비 증액이에요. GDP 3.5%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1조 8천억 원 마땅히 줘야 되는 한국 국방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돈이 어디서 나죠? 지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치르려고 지금 돈 뿌려야 되는데 저는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권이 다 이걸 뭘로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네. 라고 본다면 당연히 청구서 내밀러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콜비가 들고 올 것은 이만한 수표책입니다. 사인하라고. 예. 그것도 그냥 말로 어음 안 되고 달러로 저기 비행기 갖고 왔으니까 싫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거 하러 오는 것이다. 자 안규백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예. 자, 콜비 지금 미국 국방부 아니 전쟁부죠. 자꾸 국방부가 너무 익숙하니까 전쟁부 정책차관 미국의 사실상 전쟁 전체 국가안보를 설계하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그냥 차관이기 때문에 뭐 직책상 장관 밑에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전쟁부를 이끄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콜비 차관이 한국을 일본을 거쳐서 한국 온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안규백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안들을 지금 일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국방비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뭐 콜비 차관의 방안 문제까지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